첫 번째 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어린이집 취업 제한 사건이다. 이런 판례들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있었지, 그지? 근데 문제는 이걸 일단은 뭐 취업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뭐 기간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쟁점에서 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러니까 10년 요게 문제겠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 보육법 규정이다. 그래서 일단 뭐 이것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뭐다 10년 여러 가지 판례가 많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10년을 제한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제한되는 기본권만 심사 기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과와 좀 관련되어 있죠. 우리 전과와 관련된 건 주관적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는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이걸 뭐 객관적으로 바꾸면 틀리겠지, 그지? 그래서 주관적 사유로 봤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줄에 좀 보시면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격 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제한은 후자에 대한 제한보다 더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직업 수행의 자유보다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좀 더 강한 제한이죠. 좀 더 강한 제한이니까 이에 대한 심사 기준은 엄격해진다. 근데 반대로 이제 객관적 사유에 의한 경우보다는 좀 완화되겠죠. 우리 단계 이론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둬야겠고, 그 다음에 3번 결국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서 1단계, 2단계는 통과하죠.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이 됩니다. 이런 건 뭐 필요성이 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근데 침해의 최우성을 통과하지 못하죠. 양가로 2번 침해의 최우성 보시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해 범죄 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풀어본 문제 중에는 무조건 단정하는 지문들이 있었지, 그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무조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거다라고 단정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은 오직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기초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점, 이 기간 내에는 취업 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뭔가 좀 10년 안에, 5년, 3년 안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때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개별 범죄 행위의 태양을 고려한 위험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제 3단계, 4단계가 다 날라가겠죠. 뭐 이 범죄자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게 문제다. 뭐 지금까지 있었던 판례니까 뭐 비슷한 것들이니까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번.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어땠지? 동성 동본 금혼 제도가 있었잖아. 그지? 그랬다가 위헌을 받고 그다음에 법이 바뀌면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거 두 군데로 나눠야 됩니다. 일단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거 요거는 합헌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당한 제한으로 봤는데 문제는 일률적으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혼인을 전부 무효로 하는 거. 요게 위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2번에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의 제한과 한계.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는 두시고요. 36조 1항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이거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분 기본서라든지 문제집에서 많이 봤던 지문이니까 한 번 더 빠르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뒤에 이제 우린 결론 쪽으로 가면 3번 이 사건 금혼 조항의 혼인의 자유 침해. 요거는 합헌이라고 했지. 일단 8촌의 범위 내를 결혼을 이제 금지하는 거, 요건 일단 합헌이다. 요건 문제가 없고, 문제는 이제 4번이 되겠죠. 무효 조항입니다. 무효 조항. 그래서 8촌 이내의 혈족이 이제 혼인이 금지하는 거, 그래서 8촌 이내의 혈족 혼인 금지 해놓고 이에 위반된 경우 무효 사유로 하는 거죠. 무효. 이게 다른 사유 같은 경우에는 취소 사유도 있는데 굳이 무효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일률적으로 다 무효를 했다.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볼 때 8촌 이내에 무슨 결혼을 해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 결혼 사이, 혼인 사이에서 아이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지? 그 아이는 계속 혼인애자로 자랄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일단 4번 부분에 1, 2를 또 통과하죠.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뭐 적합한 수단엔 해당한다.
그런데 이제 양가로 2번. 이 사건 무효조항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혼인을 금지하는 건 괜찮다고. 근데 이런 위반된 경우에 무효로 하는 거 이런 것은 근친혼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지 아니한 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 획일적으로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혼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아이가 태어나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헤어지기가 곤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이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3, 4가 다 날아가겠죠. 결국 이 부분이 이런 무효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의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일단 침해한다. 그래서 혼인의 자유 침해죠. 그래서 무효조항만. 이건 헷갈리면 안 되겠지? 합헌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8촌 사이의 혈족의 결혼을 금지하는 거는 합헌. 근데 그걸 전부 다 무효로 하는 거, 실제 결혼이 이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무효로 하는 것은 예외를 두지 않아서 위헌이다. 그걸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지문 잠깐 보시면 금혼조항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혼인관념이나 친족관념의 변화나 국제적 규범상을 고려하여 금혼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만연히 만연히 민법상의 친족 범위에 맞추어 금혼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반한다. 이건 합헌이라고. 이건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합헌입니다. 일단 금지한 것 자체는 괜찮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이건 합헌으로 받고 넘어가시면 이제 예상지문에 있는 것처럼 금방 뭐다? 무효 조항이죠. 이런 8촌 사이에 혼인의 효력을 아예 무효로 하는 게 위헌이다. 비교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번은 뭐 이미 지난 시험 때도 좀 언급됐던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돼 있죠. 좋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아마 형사소송법 시간에도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었는데 2번 부분 보죠. 영장주의 여부 X인데 첫째 줄 보세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따를 수 있는 거니까 강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제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임의적인 수사죠. 임의적인 수사가 되겠지, 그지?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영장주의가 적용되겠어, 안 되겠어? 영장주의가 적용될 리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밑주신데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 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위헌인데 영장주의 위반 아니죠? 그리고 명확성 원칙도 위반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보시면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판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해석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과잉금지 원칙 위반 아닙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아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통신자료가 수사 등 정보 수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피의자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만 수집하도록 하니까 과잉금지 원칙은 문제가 아니었어. 문제가 아닌데 이 사건 뭐 지난 뭐 수업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런 뭐 조사를 당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예전에 보죠?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와 막 내 거 전화 감청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전화번호 뭐 씨발 누구랑 전화하는 거 통화 기록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헤헤 웃었어.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진짜 조사했어. 근데 통비법에 의하면 사후에라도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전기통신 사업법이죠. 이때 뭐가 없었어? 사후라도 통지 규정이 없었어. 이 대상이 된 사람한테 통지 규정이 없어. 그게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죠. 그 부분이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5번 부분이 중요한 거죠. 5번 부분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의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아니하며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SK텔레콤, KT, LG 이런 데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서 물어보면 알려줘요. 물어보면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 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래 사전 통지 그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지? 뭔가 수사가 이제 유출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
자료를 취득한 이후에 수사 등 정보 수집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 자료의 취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사후 통지 규정도 없다. 그래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통신 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일단 이 판례는 뭐예요?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적법 절차 원칙 위반. 그리고 침해되는 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통화 시간이라든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걸 수집하는 거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다. 잘 기억하시고요.